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주제는 공부는 망치다.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뭐 이런 건데 이제 공부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시험 공부를 떠올리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와 공부와 연결시켜서 재미없게 하기 싫은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는 공부는 인생 공부입니다.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공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공부는 망치다 해서 단 하나 조사를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어떤 걸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될까요? 공부는 망치다 해서 또 는자를 를로 바꾸면 공부를 망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공부를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다 망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공부는 망치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은유법이거든요. 왜 공부가 망치인지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타성, 통념들을 망치로 이렇게 깨부수는 걸 이제 공부는 망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의 모범생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오래 다닐수록 모범생이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나요?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예. 어떤 학생이 7개요. 3개 남는데 왜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렇게 엄마가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 좌뇌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7개 남는다고 그러죠. 7개 남는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조금 웃으신 분들은 이게 기대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웃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공부는 이 생각 밖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저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좌뇌만 지나치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미가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사회자가 소개시켜 주신 대로 지식 생태학자, 겨울에는 이제 지식 동태학자로 또 변신하거든요. 생태를 얼리는 동태가 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재밌으면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이 화상 강의를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얼굴이 화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모시는 세계 최고의 성현은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웃자, 이게 세계 최고의 성현이에요. 그 다음에 놀자. 공부는 웃으면서 재미있게 놀면서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근진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정말 강의하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저 진천으로 이사 갔잖아요. 국가인재개발원이라고 여기 과천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1급 이상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국장급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이분들은 재밌는 얘기라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저를 계속 시종일관 째려보아요. 이렇게 막 이상한 눈치로. 그래서 직급이 높을수록 잘 웃질 않는구나. 그래서 직급이 높을수록 여기 얼굴에 발달하는 근육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알려드릴까요?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얼굴에 발달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맞박 근육이라고요. 이게 발달해가지고요. 아주 심각하게. 네. 그래서 프랑스 시인 중에 폴 발레리라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심각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정말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심각하신 분은 병원에 좀 다음에 갔다 오셔야 돼요. 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 심각하냐면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네? 심각한 사람의 공통점,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오늘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여성분들인데 여성 리더십 과정에 남성분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사호행님은 남성이시고, 그죠? 여기 이찬희 선생님도 남성이시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식 생태학자라서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명태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가 되는 건 아시죠? 네, 명태를 반만 말리면 코다리가 되고, 그죠? 명태를 바닷바람에 말리면 북어가 되고,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하면 황태가 되고, 그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지식생태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면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요.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새가 동박새인데요. 이 동박새가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여러분,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이렇게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비가 올 때 나오죠? 비 오는 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어떻게 비가 오는 날만 알고 귀신같이 알고 나올까요? 땅속에 있던 아이가, 깜깜한 땅속에 있는 아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지 그날을 정확히 알고 나와요.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김춘자 선생님, 그 공기가 흙 속에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또 다르신 분 답. 빗소리의 진동 때문에. 우리 심삼종 선생님은 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심삼종 선생님 이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지금. 예? 이런 게 농담인 건 아시죠?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지렁이가 이제 땅에 빗방울의 진동을 가지고 감지해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비 오는 날이 많을까요? 비 안 오는 날이 많을까요? 안 오는 날이 많죠. 그죠? 그러면 이제 땅속으로 지렁이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땅 위에 지렁이가 없어졌어. 비 안 오는 날은. 그럼 이 새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새가 비가 안 오는 날도 땅 위에서 지렁이를 불러내가지고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이 새가. 이 새가요. 여기 원이 4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새가 관찰해요. 이 새도 먹고 살려고요. 관찰해요. 관찰한 다음에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서 앉아서 궁리를 거듭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고찰이에요. 그러는 순간 이 새가 통찰이 왔어. 궁즉통. 이 지렁이가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새가 비가 안 오는 날은 지렁이로 하여금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하게 정보를 줘요. 신호를 줘요. 지렁이한테. 어떻게 신호를 줄까요? 우리 우유종 선생님하고 김지영 선생님은 새 부리로 땅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분은 지금 새를 능가하는 IQ를 갖고 계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IQ가 새만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새도 먹고 살려고 평상시에 지렁이 행동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 고찰, 통찰해서 새가 지식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걸 평상시에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까지는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어요. 안타깝게.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동안 공부한 지식은 인공지능만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지혜가 있어요.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절대로 책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배우느냐? 몸을 던져서 바깥에 나가야 돼. 현장에 가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지혜 앞에 형용사가 실천적 지혜, 이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프로네시스라고 그래요. 프로네시스. 그래서 실천적 지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걸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생태학자는 이렇게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을 이렇게 관찰, 고찰, 통찰, 성찰해서 지식과 지혜를 뽑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대입하는 학문을 제가 세계 최초로 융합 학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식 생태학자는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이 고 진리요 길이에요. 여기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고요.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자, 그럼 두 직업의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미지의 차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이 더 빨리 대체가 가능한 직업은 위의 직업일까요? 밑의 직업일까요? 네, 위의 위에 직업. 거요.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더 많이 해.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와 다르게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구분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으로 죽어라고 출근해야 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어.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지 맘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특히 여기 공무원들, 회사원들 다 앞으로 직업을 바꿔야 돼요. 회사 가자로 공무가 이렇게 직업을.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산전수전 경험을 다 하면서 저 고향이 충북 음성인 건 아시나요? 음성에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응? 네,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동네가 충북 음성이라고 있어요. 응?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도공고 다녔거든요. 공고. 제가 공고 나온 건 아시나요? 수도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어요. 아, 그것도 모르시는 거야. 고2 때부터 소주를 엄청나게 마셔가지고 소주를 못 마신 이런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택 화력발전소 갔을 때 2년 근무하다가 1년은 평택 송탄 이런 밤무대에 있을 때 한때 제가 주름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제 사연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대학 교수지만 다 해봤어요. 농공상, 농사도 져보고 공돌이도 해보고 장사하다 말아먹고 이런 산전수전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책을 아까 100권은 아니고요. 93권이 맞아요. 제가 93번까지 책을 썼어요. 이렇게 사하라 가서 울트라 마라톤 250km 마라톤을 뛰어보게 됐고요. 여기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어본 분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사하라에서 마라톤을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돼요. 그런 게 기분이 나쁘시면 갔다 오시면 돼요. 가는데 첫 번째 참가비가 300만 원. 마라톤 참가비만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까지 비행기 타고 왕복 항공료에 숙박비 다 합치면 1000만 원 들어요.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내시고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시겠어요? 안 뛰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갔다 왔고. 저는 이제 카드를 긁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여러분도 카드 한두 개 다 갖고 계시죠? 카드의 용도는 긁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인생에 남는 거는 카드 긁은 흔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드 긁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건 아시죠?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카드 긁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그런 게 남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로 물건을 사지 마시고 예? 카드로 경험을 사세요. 경험을 사면 사하라 갔다 온 경험을 1000만 원에 샀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하라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구라를 치고 뻥을 쳐도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안타깝게 완주를 못했어요. 250km 뛰다가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서 레이스를 포기하고 덕분에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책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내놓은 명언,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마치 이게 인생의 철칙처럼 믿고 있는데 그거 믿고 계속 가다가 죽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고 오로지 한계의 몸으로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도 가끔씩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겪은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제 책이 다 모든 걸 경험해서 쓴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계속 써가지고요. 지금 무려 93번째까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 100권째 책은 100권 기념 출판 기념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100권째 책은 책 한 권에 100만 원짜리를 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책을 한 권씩 사는 사람만 100명만 초대할 거예요. 네? 저기 서혜성 교수님도 나중에 한 권 사세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초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저 인세를 모아가지고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2028년에 정년이니까 그때 정년 퇴임할 때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지금 한양대학교 발전기금을 엄청 모아놨어요. 제가 제 인세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들어오면 제 후배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100권짜리 100만 원짜리 100권 팔아봐야 1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줄 서 있어요. 100권짜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00만 원짜리. 저는 100권째 딱 찍은 다음에 절판시킬 거예요. 그리고 몰래 10권 더 찍어가지고 이걸 경매에 붙여서 한 권에 한 10억 될 때 또 팔아가지고 그것도 다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고 유명해지니까 정치권에서 자꾸 유혹이 와요. 정계에 진출하라고.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 때도 청와대 몇 번 불려갔었는데 정말 안 가길 천만다행이에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동부 구치소 이런 데서 근해 누님하고 같이 콩밥 먹고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저는 정치가 절대로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제 책이 다 표절이라서 청문회 가면 걸려요. 그래서 절대로 청문회 안 가요. 네. 근데 이 친구 명언이 멋있지 않나요?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네? 여기 피카소 형님, 피카소 아시죠?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친다고. 그래서 제가 표절 전문가니까 이걸 보면 표절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표절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지만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친다. 그래서 이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 두고 뒤에 거는 내버려 두고 앞에 거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 한 권. 저는 그래서 저한테 시간만 주면요. 주말에 여기 나와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빨리 쓴 책 일주일 만에 책 쓴 거 있어요. 근데 하도 이런 여기저기서 막 불러대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책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이분이 케빈 로버츠 회장님인데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머리가 대머리라서 대머리를 살짝 떼내고 옛날 제 머리로 바꿨어요. 옛날 이렇게 저도 8대2 그 공무원 스타일을 하다가 요즘은 파마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그래서 아무튼 머리만 살짝 바꿨는데 다른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이런 게 창작인 거예요. 모든 예술적 작품은 이전 작품의 모방이거나 다 표절입니다. 그래서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을 훔치면 연구라고. 제가 오늘 연구실에 와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놈 걸 훔쳐야 될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다 참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책 뒤에 보면 다 참고문헌이 나오잖아요. 참고문헌이 두꺼운 사람은 그만큼 더 책을 빨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참고문헌이 없는 책은 다 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 갖고 쓰느냐.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내 생각 같죠? 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몰래 내 생각으로 기어들어와 가지고 자기 주인 흉내를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과 짝짓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임신돼 가지고 생각의 자손들이 계속 탄생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생각의 자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서문에 보면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조교 A양에게 감사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건 조교 A양의 책을 다 썼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자,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3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알미 있고 삶이 있고 일이 있는데 가운데 오름이라는 게 있어요. 오름이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이 알매도 끼얹어지고 삶에도 일에도. 그래서 저 3가지가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가 오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든 살아가든 일하든 오름이라는 잣대가 뭔지 그 오름에 비추어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오름이라는 잣대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야성과 지성의 합작품이다. 야성은요, 야생성의 약자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야성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를 지성인이라고 그러나 야성인이라고 그러나요? 대학 교수.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99% 지루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야생에서 직접
체험해가지고 터득한 지혜보다는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터득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매일 아침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체력이 실력인 거고요. 체력이 없으면 근력이 없으면 뇌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정신노동이 아니고 육체노동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과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체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삼보다 인삼보다 산삼이 더 비싼 이유는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재보다 분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솔방울이 날아가다가 재수 좋으면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목재처럼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목재는 목수한테 목숨이 끊깁니다. 근데 분재는 날아가다가 바위 틈에 떨어져. 그래서 막 딥이 꼬여가지고 막 자라면서 분재 채집가한테 채집당해가지고 양지 바른 데서 평생 100년 해로하는 애가 분재. 그리고 화초는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얼어 죽지만 잡초는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튼튼한 거죠. 콩나무와 콩나물은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배추와 노지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어떤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더 맛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우스 배추로 담그면 맛이 없고요. 노지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비바람 천둥 번개 맞고 놀래고 막 그래서 그 얘를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에다가 영어로 스트레스 받은을 쓰면 스트레스에 ed가 붙어서 스트레스 트가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정확히 디저트가 됩니다. 디저트. 그러니까 저 노지 배추를 씻어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한 게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목한 닭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운명 교향곡이나 막 이런 거 듣고 노란한 닭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데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여기서 계속 사육당한 애들은 조루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야생에서 방목하고 있습니까? 사육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사육하는 학부모입니까?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언어 유희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는요. 재미와 의미인데 요즘 재밌어가지고 미치겠는 잠이 안 오시는 분 흔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심장이 떨리시나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시나요? 여행을 가기 전날은 심장이 떨리는데 왜 회사 가기 전날은 다리가 떨릴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따가 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재미와 의미가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재미는 없어지고 의미 있는 공부만 계속해요. 그리고 대학 교수의 정의가 재미없는데 의미 있는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대학 교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 교수의 정의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라고. 네. 그래서 저는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만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대학 교수의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평범한 교수,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교수들. 이 사람 제일 문제. 저 마지막 봐보세요. 이 사람은요.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하는 황당한 교수가 있어요. 보기 드문 교수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득하는 교수. 응?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에 입학하면 파리학 개론을 배우죠. 개론. 그죠? 혹시 개론 책 읽고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감동받으신 분. 경영학 개론, 심리학 개론, 교육학 개론. 개론 책 읽고 감동받으신 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걸 쓴 게 아니라 책에 나온 걸 쓴 거죠. 그리고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 3학년 때 파리 뒷다리론, 그리고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닫는 게 학사예요. 네?
근데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면 이때부터 전공을 선택하셔야 돼요. 팔이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뒷다리, 이렇게 파리학과 교수님들이 다 전공별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앞다리 전공한 아이는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을 써요. 팔이 앞다리의 움직임이 팔이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석사는 참고로 파리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는 절대로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예요. 응? 이때부터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가 대량 양산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석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게 석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앞다리 발톱을 전공해요. 발톱. 앞다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 더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앞다리 발톱 성분이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는 거죠. 참고로 박사는 이제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으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될 사람은 파리학과, 팔이 앞다리 발톱을 전공하면 교수가 되기 어려워요. 앞다리 발톱에 낀 이제 때를 전공해요. 때. 그래서 이제 팔이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회에 가가지고 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요. 때도 학파가 있어요. 까만 때 학파, 노란 때, 이렇게 때끼리 학파가 나눠가지고 때에 대한 진리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때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대학 교수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할수록 정말 멍청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난 죄송하지만 팔이 앞다리 파리에 대한 전문가는 대량 양산되고 있지만 파리를 전체를 통째로 아는 전문가는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는 또 거지래요. 거지하고 교수의 공통점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교수하고 거지가 공통점이. 그리고 교수하고 거지 항상 뭔가 들고 다녀요. 교수는 가방, 거지는 깡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 오늘은 이렇게 여성 리더십 과정에 만나고요. 내일은 또 제가 다른 사람 또 만나고. 그리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작년에 한 말 또 한다. 이것도 교수하고 거지의 공통점. 그리고 대학 교수하고 거지의 공통점은 항상 남한테 얻어먹고 산다. 교수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안 사요. 교수가 거지라서 밥을 안 사는 거예요. 박사 우회하기가 밥사. 예?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술사. 술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다사. 예, 이렇게 다. 나중에 김희경 대표님하고 저 서혜선 교수님 같이 나와서 다 사세요. 밥하고 술하고. 이 강사료를 많이 주시면 제가 밥을 사겠는데 이 강사료도 쥐꼬리만큼 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요. 잘 나가는 대학 교수의 몸값의 상한선을 김영란이 정해놨어요. 예? 제가 삼성그룹 사장단 가서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 사장단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1시간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좌절할까 봐서 X는 안 밝힐게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거기 최지성 부회장님이 추석 명절 이런 명절 때 신라호텔에서 특급 와인 몇십만 원짜리를 삼성그룹 사장단 강의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김영란 그 여인 때문에 그런 거 다 끊겼어요. 지금 선물이고 뭐고. 김영란법 없애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공부를 한다는 게요. 개념과 체험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많은 사람 있죠? 체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썩는 거예요, 몸에서. 표현이 안 돼, 외부로. 그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은 없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개념을 엄청나게 습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재미없는 이유가 자기의 체험적인 해석 틀로 녹여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멍가게 아주머니하고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구멍가게를 경영시키면 누가 더 잘할까요?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더 잘하죠. 경영학과 교수는 자기가 전공한 것밖에 몰라요. 인사, 조직, 구매, 생산, 품질, 마케팅, 자기 전공에 또 파고 들어가가지고 팔이 앞다리 때를 연구해가지고 이 팔이 앞다리 발톱에 뗀지 돼지 발톱에 뗀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구멍가게 아줌마는
혼자 다 하시잖아요. 경영의 모든 거. 인사, 구매, 생산, 회계, 품질, 홍보, 마케팅. 최고의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 채널 동영상에 보면요.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초기에 이런 키케로의 명언이 나와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그래서 잡것 첫 번째 사례. 여러분 허먼 멜빌이 쓴 소설 백경 아시죠? 이번 포경선 선원이었어요. 잡것. 포경선 선원의 힘든 노동 체험을 가지고 세계적인 소설 백경을 쓴 거예요. 잡것이에요. 우체국 직원이었어요. 프란츠 카프카. 낮에 중노동을 하고 밤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노동했던 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세관원 직원.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분.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 다 불우한 잡다한 경험을 한 게 명작을 쓰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채널 동영상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려. 잡것들이 싹 지워지고 작가들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범한 대학 교수지만 책을 거의 100권째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쓰는 원동력이 저도 잡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다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파전까지 다 먹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범생에서 모범생이 될까? 첫 번째, 단점을 보완하는 교육을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참해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자. 두 번째, 문제 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요. 정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정답을 찾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빨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잘 내는 인재, 이걸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문제아. 네? 자, 그리고 너무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온실 속에 화초재배하듯이 길러가지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절름발이 아이가 탄생해요.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탐색하게. 방법은 가르치지 말아야 돼. 제가 보기에. 궁극적으로 방법은 자기가 알아내야 이게 진짜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결과 중심,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난반사의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 진짜 공부는 우연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행일치에서 지행합일로. 지행일치는 우리 교육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어요. 뭐냐?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많이 알면 안 만큼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만큼 행동하시나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한테 운동하라고 그러죠? 머리가 명령을 내린 대로 몸이 따라줍니까? 네. 알람을 3개 맞춰놓고 차량을 끈 다음에 잠시 생각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될까? 아, 어제 회식을 해서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시작하면서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 매일 운동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알람때가 되기 전에 눈이 깨져요. 옛날에는 알람을 딱 끄고요. 단 1초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바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야 운동할 수 있어요. 알람을 끈 다음에 1초 이상 생각이 시작된다. 아, 그건 운동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서 알미, 함, 두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알고 알면서 행동하고. 이게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은 선지 후행이라고 했죠. 선지국이 아니고요. 선지. 먼저 알고 후에 행동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꽉 차일수록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너무 목표 중심, 성적 중심으로. 성적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적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1번에 있는 강점을 찾아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너무 목표 중심으로다가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목표를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목표 달성하려고 하다가 목표 달성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하면 또 목표가 또 생겨. 목표,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고 신나는 이런 각성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면 그 자체가 결과에 관계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자꾸 결과와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요. 과정이 재미있으면요. 저절로 결과가 신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책을 써요. 막 책 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강의하고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용돈을 주잖아요. 제가 막 재밌게 책을 썼는데 밤새도록 술 마시거든요. 제가 술 마시는 동안에도 누가 제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제 통장에 인세가 들어오고. 이게 다 부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산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부산물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부산물. 책을 쓰는 과정에서 목표에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엄청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게 책 한 권보다 더 멋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6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고 몇 분 지났나요? 8시 12분. 제가 몇 분까지 강의하면 되는 건가요? 아, 8시 한 20분까지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질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토론이 끝났는데 벌써 8시 12분이 됐네요. 네. 근데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는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여기 동물학교에 토끼하고 참새가 오리가 입학을 했는데 첫날 교과목이 수영하기인데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오리가 잘하겠죠. 그죠? 그러면 토끼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럼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해. 야단을 치는 거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저 괌으로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왔어요. 토끼 수영 배우러 갔다가 토끼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냐면 엄마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엄마 때문에 토끼는 죽을 뻔했어요. 근데 희소식이 생겼어요. 토끼가 갔다 왔는데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누가 제일 신날까요? 토끼가 신나고 오리는 여러분 겨울에 오리가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오리 보셨나요?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를 해.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이번에 이제 오리 엄마가 겨울방학 때를 기다렸다가 알래스카로 오리를 데리고 가서 빙벽타기 훈련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제 물갈이 이렇게 찢어지고 관절염 동상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여러분 고진감래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와요.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응?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만 죽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응?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비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네? 때가 되면 아이들이 꽃이 핍니다. 여러분 자연에 가보세요. 때가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야 너네들 3월 달에 꽃 다 펴. 이게 교육이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꽃 피게 만드는 거. 네? 여러분 새끼라는 영화 한 3번씩 보셨죠? 새끼. 새끼를 보시면 색으로 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이 있으면 고객에 경계하는 마음을 나만의 색으로 상당 부분 강력한 임팩트를 미쳐서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저만의 색깔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파워포인트를 다 드리면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색깔로 강의할 수 있어요? 네. 저마다 사람은 삶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깔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나다움, 색다름, 아름다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다웁게. 네?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세요? 고스톱에서 3점이 나면 스톱을 걸 수 있는데 3점이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사사구통이 뭐냐면요. 사사구통. 5끝짜리 띠 5장 따야 1점인데 4장 땄으니까 1점이 안 돼. 그죠? 10짜리 5장 따야 1점인데 4장 땄으니까 1점이 안 되고 여기 9가 뭐예요? 9. 껍데기 10장 따야 1점인데 9장 땄으니까 1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무려 17장 땄는데 몇 점이에요? 빵점. 근데 옆에 사람은 광 3개 갖다 놓고 스톱 걸었어요. 광 3개. 그래서 3장 딴 사람이 17장 딴 사람을 이기는 전략.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17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2-3가지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저 제목에 써 있잖아요. 강점을 강화해야 되는데 약점을 보완하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토끼가 수영을 배워가지고 오리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세계적인 이론이 GS2 이론이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GS2 이론. 고스톱에서 2등이 돈 따는 경우가 없다. GS2 이론이에요. 제가 개발한. 예?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제가 번역한 건 아시나요? IMF 때 번역해가지고 이게 100만 권 팔린 책이에요. 분당에 집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이 잘 팔리니까 펄떡이는 영어, 길거리 경제, 이런 거 다 지금 헐떡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여기 누가 내 치를 옮겼을까가 200만 권 팔렸거든요. 이 책이 잘 팔리니까 두 번째 책. 어떤 님 이런 책을 썼어요.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 이거 20권도 안 팔려요, 이거. 누가 내 치즈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님이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이게 장렬히 전사한 책들이에요. 네? 푸마가 잘 팔리니까 왼쪽에 파마 님이 나타났어요. 파마. 옆집에 자나. 저 중간 밑에 보면 치마 입으네. 치마. 뭐 구라다. 뭐 놀스코리아, 빈곤. 네, 이런 거 다 아메티를 따라서 비교하다가 다 망한 꼴이에요. 자, 질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메리 올리버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2가지 선물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2가지 능력이 아니라 1가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질문이 많았죠. 네, 집에 잘 들어갔는지, 그죠? 밥은 먹었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예?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어요. 제가 죄송한 욕 좀 할게요. 밥은 처먹었는지, 뭐 자빠져 잤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예? 왜 그러냐?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지고 무관심하고, 예? 관계 속에 경계가 생겨서 무성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직장인은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야.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고,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 안 가요. 쟤는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일터가 놀이터니까. 이만큼 공부에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개미 다리는 몇 개인지 빨리 채팅창에 답을 쓰세요. 개미 다리는 몇 개일까요? 개미 다리. 네, 빨리 써보세요. 답을. 6개. 6개. 아, 4개짜리도 있고. 8개라고 쓰는 사람은 다행히 없네. 이 앞에 있는 개미 머리에 붙어 있는 다리가 아니고 더듬이라는 거예요. 더듬이. 어떤 사람이 개미 다리가 8개래요. 그럼 개미한테도 좀 관심을 가주세요. 좀. 네? 자, 그러면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진의 다리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뭘 또 세려고 그래요. 여러 개. 네?
그런데 개미가 지네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지네한테, 야 지네야, 너는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걸어갈 때. 근데 지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지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지네가 가다가 길을 멈춘 이유는 개미한테 난생 처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우리는 지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진짜 질문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내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문제를 냈느냐를 보고 성적을 매기기도 하는데요. 좋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분야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고 때로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만들고 좌충우돌하며 답을 찾아 나가기. 공부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에 잠깐 출연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문제 내는 능력을 가르칠까라 고민하다가 아이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매번 출제를 시켜요. 그리고 본인이 채점을 하고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써요. 더 파격적인 거는 학점을 쓴 대로 점수를 그냥 다 줘버려요. 어차피 채점하기도 귀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평가 지진원학교 두 과목 다 100점 만점 맞았어요. 한양대학교 정교수가 2,000명인데요. 2,000명 중에서 강의평가 두 과목 100점 만점 맞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주니까 아이들도 저한테 100점을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채점하기도 귀찮고 뭐